제가 요 시기에 한중일이 모두 한약을 정책적으로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뭐 거짓말한 것처럼 세 나라가 다 한약을 부흥시켜요. 그 부흥시키는 배경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재밌는 거는 이 부흥시키게 된 배경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효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서양약이 치료하지 못하는 한계들을 사람들 직접 보니까 전통약을 통해서 많이 치료하더라. 이게 한중일에서 다 공이 나타났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진료비, 그러니까 훨씬 코스트 이펙티브하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하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일 커요. 예.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었다, 한약을 통해서. 거기다 이제 정치적인 것까지 가미가 됐죠. 한중일이 다 전통약을 어느 시점에서 이제 회복시킵니다. 서양약의 진료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좀 개도국일수록 전통의학에 대한 비중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개도국에 봉사 같은 거 가면 한약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한중일의 이제 교육 제도를 봐도 한국 한약에서는 뭐 급성 충수염, 그 맹장이라고 그러죠. 맹장염에 대한 한약, 뭐 이런 거 배우더라도 뭐 쓸 생각 안 하거든요. 뭐 그런 거 쓰다가 큰일 날라고요. 뭐 아니면 폐 농양에 대한 한약. 근데 지금 현대 중의학에서는 그런 여러분 많이 배워요. 미국 한의학에서. 미국 지금 이 잘 사는 나라에서. 미국도 의료 공백이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에 베어풋 닥터라는 것이 있었어요. 베어풋 닥터, 맨발의 의사라고 그러죠. 그 베어풋 닥터 매뉴얼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살 수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단기간에 그 젊은 여성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진료 영역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료를 담당한 결과가. 그러니까 그만큼 의료 공백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진료 가방을 메고 침을 놓고 좀 의료 사각지대 가서 치료 활동을 한 거죠. 이게 한의학의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했고, 근데 뭐 거꾸로 말해서 마오쩌둥은 한약을 안 썼다는 거죠. 의료가 잘 발달한 지역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안 끼쳤다는 얘기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고려의학을 많이 부흥시킨 이유가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달라요. 한중일의 이 한약에 대한 느낌이.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한국은 중의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 청나라 때 변혁을 미싱했어요. 그러니까 서구 문물의 영향이 되게 적었죠. 그래서 명나라 때 한약이 쭉 발달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용주의 노선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재만 선생님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맥 보는 것 같이 그 허무맹랑한 얘기, 혹은 황제 내경의 도술, 그러니까 주술사들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런 거 다 방술이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이 격치고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이재만 선생님. 격치고의 격치가 격물치지의 약자예요. 격물치지. 당시에 격물치지가 과학을 뜻해요. 근데 주자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크게 격물, 그러니까 규격할 때 격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의 규격을 잴으로써, 그러니까 매조함으로써 지혜, 그러니까 도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유물론적인 거를 배격함으로써 지혜에 이를 수 있다. 되게 정반대되는 해석인데, 두 가지 해석이 다 이제 서로 알교했어요.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 조선 후기에 들어서 격물치지는 과학을 표현하는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들어온 그런 실용주의적인 학문체계, 뭐 당시 실학자들이 추구했던 그 말을 대신하는 말로 격물치지가 쓰인 거죠. 그래서 이재만 선생님도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책을 보면은 되게 막 뜬구름 잡는 얘기고, 또 이재만 선생님의 의학이 갖는 특성은
당시 유학 사상을 너무나 기반했죠. 예. 이 모든 사실 중의학은 도교에 훨씬 더 많이 기반하거든요. 유학 사상에 기반해서 너무나 새로운 걸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더 있을 수도 있고 가치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사상의학으로 많은 사람이 낳는다는 사실이 그게 중요하고요.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일 빨리 받아들였잖아요. 서양의학을. 이제 사실 뭐 16세기, 17세기 때도 서양이랑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고 침 같은 것도 다 서양에 소개되게 만든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중국과 한국이랑 좀 달랐던 게 한의사들한테 기회가 부여됐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한의사들이 그 중앙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게 아니라 한의사들이 중국이나 한국보다는 훨씬 더, 중국보다는 좀 더 서양의학의 바탕에서 한의학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크게 하죠. 이 왕청임 쌤이 아까 중국에서 왕청임 쌤 같은 분들이 막 해법 같은 걸 이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필요하다 한의학에도. 그래서 왕청임 쌤은 아주 전통적인 한의학, 뭐 추거탕 같은 걸 만들기도 했고 해박을 중요시 여기기도 했는데 이 일본에서는 아예 해박이 굉장히 발전을 해요. 한의사들의 주도하에 실제 해부를 하고 토요의 장지 같은 책들 그리고 야 이게 아까 제가 이재마 선생님 얘기하면서 다 이 황제내경에 나오는 음양오행 이거 다 쓰레기 같은 얘기다. 맥도 자세히 볼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당시의 시대적 요구였죠. 예, 일본에서 그 기릭동동이라고 하죠. 요시마스 토도 같은 사람들이 한약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도교의 이 방중술 같은 오행에서 벗어나서 실증적인 한약, 진짜 환자를 고치는 한약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고방파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게 장준경이에요. 상한론에 나온 처방과 그 시스템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얘기는 당시 시대적 요구예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게 필요했거든요.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게 필요했기 때문에 중요하게서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고 일본은 더 옛날로 돌아가죠. 한국은 여기 명나라 때 딱 묶여 있고 그래서 삼국이 굉장히 다른 이 근대 한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살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일제시대 때 한약을 말살시켰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일제가 말살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당시 시대적 요구였고요. 한약을 다시 끄집어낸 것도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한약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왜냐하면 의료 공백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후세방파가 이 이동원 비위론에 기반한 학파였거든요. 이게 다 없어져요. 그런 변화가 현대까지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요거는 최성규 선생님 여기 블로그 기자단이라 해서 한국 한의학연구에서 한의학신문에 실렸던 것 같아요. 한중의 삼국지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글을 썼는데 일본에서는 다 한번 때려 부쉈다가 다시 살리거든요. 한방의학 교육을 많이 실시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은 통계가 뭐냐면 여기 2007년 통계를 보면 72.4%의 의사가 한약을 처방해요. 제가 본 통계는 90%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이 한약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본 의사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한약을 무시하다가 나이 들면서 한약에 관심을 갖고 또 한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초점을 기울인 데들이 그런 데거든요. 왜 이걸 다 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는가? 이게 과연 문화적인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 낫기 때문에 한약을 끄집어낸 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효과예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끄집어낸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한약이 자꾸 사변적으로만 나타나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일본의 의사들이 왜 이렇게 쓰겠어요? 니드가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일본은 이 약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 처방이 쯔무라 같은 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뭐 총 매출액이 이 정도 되다. 세계 1위의 한방제제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 한약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 90년대 저는 좀 일찍부터 이 한약의 과학화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많은 시간을 의대 도서관에서 학교 다닐 때 시간을 보냈거든요. 일단 한약이 너무 재미가 없었고 일본 사람들만 제대로 된 논문을 썼어요. 당시에 90년대 중국에서는 맨날 선전을 위한 논문만 썼고요. 뭐 한국은 맨날 쥐잡고 있었고요. 뭐 일본도 뭐 당시 뭐 시대적 배경상 쥐잡는 그런 메커니즘 연구가 더 많았지만 하여튼 세계적인 저널에 계속 논문이 실렸던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본 논문을 읽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했지만 진짜 발달한 나라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소시오탕이나 뭐 바나사심탕이나 이런 연구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꼭 일본어 발음으로 펀메드에 쳐보세요. 중국보다 훨씬 좋은 놈들이 많이 나와요. 또 의사들이 하다 보니까 전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많았죠.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약을 깊이 있는 변증 체계, 변증이란 말이 좀 그런데 한방 시스템을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너무나 간편화해서 쓰는 것들, 그다음에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서 환자를 보는 거 이런 좀 나쁜 부분도 있는데 장단점이죠, 그게. 사실 그 일본의 한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한국 약사들의 한약이에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약사들은 다 고방파의 일본 고방파의 한약을 해요. 고방파의 아버지만 아까 얘기했던 기릭동동 요시마스 토도가 있어요. 사실 그분으로부터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 한약이 우리나라 치면 허준 같은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의과대학에서 한의학을 가르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방 전문의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죠. 한국도 의료 일원화가 된다면 의사들이 주장하는 게 의사들 시스템 안에 한방 전문 분과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이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중국과 한국과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중국이에요. 문제는 자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중의학, 한국한 동의보감으로 대표되는 한국한의학, 그다음에 일본 한의학, 이걸 따지면 이렇게 중의학, 고방파, 동의보감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의학이 중국 한의학이라면 한국 한의학은 동의보감에 가장 기반하고 있고 일본 한의학은 고방파, 요시마스 토도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크게. 물론 한국에서도 저도 온병을 다 공부했고 동의보감 말고 동의수에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큰 흐름이 있다면 그럼 이거를 뭐 한국 한약, 일본 한약 혹은 중국 한약이라고 나눠도 되겠느냐? 저는 뭐 굉장히 반대하죠. 그냥 한의학일 뿐이죠. 뭐 중의학이라고 불러도 되고 한의학이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이스트 에이지안 메소드처럼 불러도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그냥 에큐펑처예요. 에큐펑처가 한의학도 포함하는 말이라고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카이로프락틱이 이렇게 손으로 맞추는 거지만 그 안에는 약을 쓰는 거, 뉴트리션 이런 거 다 포함되잖아요. 동종요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큐펑처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또 미국에서는 요즘 에큐펑처는 어버 메디슨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AHM. 그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맞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니즈 메디슨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하나의 학문이에요. 에큐펑처 어버 메디슨이라고 부르는 아니고. 근데 이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좀 있죠. 역사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명나라 이후에 많이 갈라지게 돼. 그전에도 많이 달랐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은 바라봐야 되느냐? 한국이나 일본은 쉬워요. 한국은 이원화 체계에서 그 양의사들랑 같이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처럼 법제 안에서 보호가 되지도 못하고 가장 자본주의의 첨단에서 그러니까 실제 미국 같은 그런 수정되지 않은 자본주의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래도 의료는 이제 미국보다 훨씬 낫죠.
나라에서 관여하는 게 크니까. 어쨌든 자본주의화에서 의사들과 실제 돈 놓고 경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약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쓸데없는 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뭐 이게 치료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이 안 되는 건 다 없어진 거예요. 한약은. 한국 한약은. 다른 나라처럼 되게 사이드에 의사보다 훨씬 낮은 지위에서 의사의 지휘권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의사가 진짜 맞짱을 떠서 위태위태한데 그런 게 한국 한약의 현대 특징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본 한약의 현대 특징은 일본은 침구사가 있어요. 침구사가 있는데 침만 넣을 수 있지 약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약은 다 의사들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약이 가장 프로페셔널하게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의사만 연구하고 쓸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한 거고. 중약은 되게 한국 한의사로 보기엔 되게 좋죠. 막 서양 진단기구도 쓸 수 있고 그게 합쳐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의학을 어떻게 해석할 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면 오늘 한 주제가 끝이에요. 중의학을 두 가지 관점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중의학은 장중경 시대부터 일어난 한의학의 다양한 변화의 최종 형태다. 이 중의학을 어떻게 해석할 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면 오늘 한 주제가 끝이에요. 중의학을 두 가지 관점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중의학은 장중경 시대부터 일어난 한의학의 다양한 변화의 최종 형태다. 최종 형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의학은 두 번째 관점은 오센틱한 그러니까 정통적인 한의학이 정치적으로 오염된 새로운 하나의 형태다라고 보는 관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두 개가 꽤 다르죠. 물론 양쪽 다 존재해요. 양쪽 다 존재하는데 미국에서 그냥 중의학 스타일의 교육만 받았다든지 아니면 북경 중의학 중의대를 나왔다든지 하신 분들은 이 중의학을 최종 형태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한의학이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의 형태다. 최종 형태랑 최근의 형태는 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최종 형태는 더 이상 변할 여지가 없어요. 가장 최근의 형태는 되게 플렉서블하죠. 앞으로도 계속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저는 중의학이 좀 발전되기를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뭐 지금도 뭐 투유 박사가 뭐 노벨상을 받고 이런 발전 말고요. 뭐 12경락을 고정시켰다든지 뭐 경락의 흐름을 다 합의해서 이거다 딱 해버렸다든지 뭐 361개의 경혈이 있다든지 저는 이런 게 되게 불편해요. 그거는 이제 발전을 포기한 거예요. 실제 경혈의 개수나 경락의 위치 이런 건 계속 변했어요. 중요하게서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거 없이 확정지었거든요. 근거 없이. 361개 경혈이 어떤 책이더라? 그 어떤 책 하나에서 나온 시스템이에요. 심지어 책들마다 경혈의 순서도 달라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죠? 그걸 이제 다 어느 한 시기에 딱 최종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치오차 같은 사람은 그게 절대 불멸의 진리처럼 알아요. 2000년 동안 12경락이 그렇게 돌고 혈자리는 그렇게 생겨 먹은 줄 알고 배우는 거예요. 되게 아쉽죠, 저는. 그러니까 개선의 가능성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계속 발전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 서양학의 프레임 속에서 뭐 성분을 연구한다든지 뭐 동물 실험한다든지 중국은 엄청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분야에서는 되게 아쉬운 게 진짜 많습니다. 뭐 최고 수준의 논문도 나오는 반면 특히 중국어로 된 논문은 정말 쓰레기 생산지예요. 쓰레기 생산지. 아니면 최근 일부 미국 한의대 관점인데 뭐 Five Branches 이런 한의대에서는 현대 중의학, Chinese Medicine은 정통적인 중의학이 아니다. 완전히 서양의학에 물든 가짜 중의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제가 한번 그 표를 한번 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TCM을 현대 중의학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CM에서 그러니까 목택동에 처음 만들었을 땐 중의라고 그랬어요. 중의. 왜냐하면 한의학도 아니고 서양의학도 아니다 이건. 그래서 원래 Chinese medicine이었는데 이게 서방에 소개될 때 앞에다 tradition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TCM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이게 모택동의 의학이다, 급조된 의학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굉장히 다른 견해인 거예요. 지금 제가 두 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클래시컬 차이니즈 메디슨이 있다. 이거는 좀 더 어센틱한. 그래서 뭐 한의학 배우는 거, 침 배우는 것도 좀 도제식으로 배우고, 뭐 음과 양을 중요시하고 여기 보면 되게 웃기는 게 이건 딱 현대의학 같고요. 이거는 딱 동양의학 같아요. 자, 봐요. 클래시컬 차이니즈 메디슨, 타오이즘, 컨퓨셔니즘, TCM, materialism, 유물론적, 공산주의. 그 다음에 뭐 똑같아 하는 게 뭐 source oriented, reliance on tradition. TCM은 변증 체계, 실험. 여러분은 아마 한의학이 이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TCM 버리고 이런 걸 교육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CM에 대한 다른 관점이죠. 근데 중국에서 공부했다든지 미국에서 정통적인 그 마치오차를 기본으로 한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한 한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 TCM을 최종 형태다. 한의학의 발전한 이런 형태를 보는 경향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정통성이 끊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의학의 좋은 점들이 많이 끊겼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침을 놓는 방법 이런 것들은 사라졌고 중의학 교육에서 뭐 침자리 셀렉션, 아큐펑처 포인트 셀렉션 이런 게 중요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 놓는 법은 한 사람이 100명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다 침 놓으면 되는지는 한 사람이 1000명도 가르쳐요. 뭐 그런 게 아까 보여드렸던 베어풋 닥터 같은 사람들 교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인데 그게 실제 한의학의 접근 방법이냐 아마 아니다라는 거죠. 또 웃긴 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오텐틱 차이니즈 메디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람들은 오운육기 또 이런 거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통으로 돌아가자 그랬지 어디 샤먼으로 돌아가자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좀 또 확 돌아가 버렸어요.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다 다른 방향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상한론으로 돌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문 걸어 잠근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중국은 뭐 어영부영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한약을 급조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낸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고 결국 이 다양한 모습의 한의학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효과에 달렸어요. 이게 뭐 정통성이 있다, 이게 뭐 좋다, 이게 다 무의미한 얘기죠. 어떤 부분에서 더 치료를 잘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기 지금 한국 교수님들이 많은 한의대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미국 가서 다양한 한약을 접하는 게 되게 제 눈을 크게 띄워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본 교수님도 있고 한국 교수님도 있고 중국 교수님도 있고 다양한 한약 속에서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을 좀 제가 지도를 그려드리려고 한 게 오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상의학이 어디 있고 뭐 사암치법은 뭐고 킬커 마츠모토 침법은 뭐고 메스터통은 뭐고 뭐 제가 수업 다른 주 시간에 뭐 그런 것도 하나하나 얘기를 드리지만 전체적인 커다란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 다양하게 자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이크홈 메시지라면 중의학이 한약의 전부는 절대 아니에요. 마치오차를 중심으로 북경 중의학 교재를 중심으로 시스테믹하게 만들어진 지금 한약은 전체 한약의 반의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잘 낫는 한약도 아니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대만의 메스터통이건 일본의 침법이건 한국의 사암침이건
다양하게 마음을 오픈하고 보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기도 해요. 겸손해지죠, 역사를 배우면. 눈이 넓어지죠. 세계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얼마나 좁은 데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되죠.